KH투자그룹의 거대한 회의실 안.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모든 임원들이 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적대적 인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잠도 자지 않고 싸워왔다. 나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완벽하게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바로 그 번호였다. 나는 무심코 액정을 쳐다보았다. 짧은 문자 메시지, 주소 하나와 단 4글자, 차갔습니다. 나의 완벽했던 가면이 내면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부회장의 보고가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다. 스크린 위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암호처럼 흐릿해졌다. 나는 부회장의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격에 빠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팽팽하게 조여 있었다. 그거는 승인하지, 마무리하도록.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그대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올해 가장 큰 거래와 경악에 빠진 임원들을 뒤로 한 채 나의 20년 동안의 탐색, 그것은 그 어떤 계약보다도 더 중요했다. 회사의 고요한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내 마음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저들에게 나는 왕이다.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기계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 이름은 강현민. 사람들은 나를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른다. 하늘을 찌를 듯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집보다 비싼 차를 몰며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자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 거대한 제국 성공을 향한 나의 이 지독한 질주는 모두 단 하나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었다. 야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 목적이란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힘과 자원을 갖는 것이었다. 내 인생 최악의 밤에 내가 단 한 번 만났던 한 소녀. 나의 펜트하우스 금고 안에는 수천억 가치의 주식 증서와 부동산 등기 서류들 옆에 낡고 색이 바랜 값싼 털목도리 하나가 보관되어 있다. 여기저기 해지고 희미하게 라면 국물과 싸구려 비누 냄새가 밴 목도리. 내게는 내 회사 전체보다도 더 소중한 물건이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 알고 있는 유일하게 순수하고 이타적인 친절의 상징이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에게 문자로 받은 주소를 건네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산업계의 거물 강현민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점을 향해 마침내 달려가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20년의 추적은 끝났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직전까지의 나의 삶, 나의 왕국.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왕좌와도 같았다. 나는 차가웠고 효율적이었으며 무자비했다. 나는 감정을 약점이라고 믿었고 사람을 자산 혹은 부채로만 보았다. 모든 관계는 거래였다. 이 철학은 나의 혹독했던 어린 시절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고 나의 성공을 이끈 유일한 열쇠였다. 나의 펜트하우스는 나의 요새였다. 그곳은 유리와 강철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적인 사진 한 장,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어지러움 하나 없는 나의 성공과 고립을 위한 기념비였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권력이라는 태양 주위를 맴도는 위성에 불과했다. 직원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했다. 내가 만나는 여자들 역시 나와 같은 부류였다. 아름답고 야심이 넘쳤으며 우리의 관계를 전략적인 동맹으로 여겼다. 그곳에는 열정은 있었을지언정 어떤 친밀함도 없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합병한 2개의 기업과도 같았다. 기업 전쟁에서 승리한 하루가 끝나면 나는 언제나 이 거대하고 침묵하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승리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나면 익숙하고 텅 빈 통증이 찾아왔다. 이것이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나는 왕이었지만 텅 비고 얼어붙은 왕국을 다스리는 외로운 왕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역설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얼음 왕국에도 단 하나의 온기는 존재했다. 나는 밤이 되면 서재에 있는 거대한 금고를 열었다.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나의 시작점을 잊지 않기 위한 훈련이라고 나 자신에게 되뇌면서 나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긴 낡고 해진 털목도리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목도리를 손에 쥐었다. 그 거친 감촉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냄새. 그것은 내가 겪어본 유일하게 진실된 인간적인 친절로 나를 데려가는 강력한 닻이었다. 추운 겨울밤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감, 그리고 한 소녀의 어떤 질문도 없는 순수한 자비. 그 기억은 단순한 따뜻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었다. 거래에 기반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증거.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나의 평생의 과업은 어쩌면 그 한순간으로 그 소녀에게로 돌아갈 힘을 얻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 김대은. 그녀는 내가 아는 유일한 온기였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나는 목도리를 다시 상자에 넣고 금고를 잠갔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내가 이룩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는 나의 얼음 왕국이었다. 하지만 저 낡은 목도리는 그 얼음이 언젠가 녹을 수 있다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렇게 하나의 단순한 친절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힌 강력하고 외로운 왕이었다. 그리고 나의 20년 동안의 집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가장 춥고 어두웠던 나의 18살 겨울밤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나의 18살 겨울은 내 평생에서 가장 추운 계절이었다. 나는 거대한 부의 상속자였지만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에 갇혀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폭군이었다. 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나를 자신과 같은 무자비한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다. 나는 분노에 찬 반항적인 10대 소년이었다. 모든 것이 터져버린 그날 나는 나의 미래를 두고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었다. 나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경영학을 강요했다. 그는 내가 지원한 과학대학의 원서를 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그날 밤 입고 있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나의 이름과 가족을 등지고 집을 뛰쳐나왔다. 거리에서의 삶. 나의 오만함은 굶주림과 추위라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빠르게 증발했다. 내게는 돈도 기술도 없었다. 나는 그저 또 한 명의 가출 청소년일 뿐이었다. 나는 손목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 때문에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나는 진짜 절망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뒷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완벽한 무력감.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때 길 건너편의 작고 허름한 국수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김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돈이 없었기에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게 안에서 나와 비슷한 또래의 한 소녀가 부모님을 돕고 있었다. 바로 김대운 그녀였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절망적인 눈빛으로 가게 안을 쳐다보는 더럽고 추위에 떠는 나를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두려움이나 경멸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단순하고 꾸밈없는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따뜻하고 김이 자욱한 가게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돈이 있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 국수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나는 그 국수를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온기였고 생명이었으며 이 잔인한 세상에 존재하는 한 줄기 인간적인 품이었다. 나는 뜨거운 국물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정신없이 국수를 먹었다. 국수를 다 먹고 났을 때 나는 거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수치심에 휩싸였다. 나는 보답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중얼거리며 떠나려 했다. 내가 다시 그 얼어붙는 밤 속으로 걸어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던 낡고 소박한 털목도리를 풀어서 나의 목에 감아주었다. 밖이 추워요. 이거 하고 가요.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걸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작고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가요. 나는 그 가게를 비틀거리며 빠져나와 다시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뱃속에는 국수의 온기가, 목에는 목도리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돌아보았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국수집의 따뜻한 불빛 국물에 맞내 피부에 닿는 거친 털실의 감촉. 그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날 밤 얼음 왕자는 태어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소년이 되지 않겠다고. 이 불가능한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지겠다고. 나의 18살은 그렇게 앞으로의 20년을 지배할 야망의 연료가 될 단 하나의 온기를 품에 안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운전석에서 20년의 세월이 담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내 인생의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이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다. 희망만큼이나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쳐왔다. 만약 그녀가 결혼했다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혹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변해갔다. 서울의 화려한 중심부를 벗어나 낡고 조금은 쇠락했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간직한 오래된 동네로 접어들었다. 나는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내 값비싼 양복은 그 동네의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완벽하게 길을 잃은 이방인이었다. 조사원이 알려준 주소는 더 이상 국수집이 아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민들레 책방이라는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을 단잡고 소박한 가게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자 북카페이자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변화는 내게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엿보게 했다. 나는 낡은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다. 가게 내부는 낡았지만 헌종이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기가 뒤섞여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작은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자. 그녀였다. 김대훈. 물론 그녀는 20년 전에 앳된 소녀가 아니었다. 30살의 어른이 된 여자. 눈가에는 희미한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근본적인 따뜻함과 친절함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0년의 기다림 수없이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서 있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으며 강렬한 눈빛을 한 남자를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충격인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잠시나마 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나는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여기에 있던 국수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희미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이 책방으로 바꿨어요. 나는 마침내 내가 했던 맹세를 이행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수표첩을 꺼냈다.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20년 전 추운 겨울밤에 당신이 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한 소년을. 국수를 주었고, 그리고 이걸.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낡고해진 털목도리를 꺼내 보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목도리를 보며 아주 먼 기억의 편린을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 소년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수표는 아주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 나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액수를 적었다. 나는 그 수표를 그녀에게 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수표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예의 바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기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소년이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당황했다. 왜죠? 이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소. 제가 그날 밤 했던 일은 사업 거래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한 그릇을 준 것뿐이에요. 이제 와서 거기에 가격을 매기는 건 그 기억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제발 넣어두세요. 그녀의 부드럽지만 절대적인 거절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고 믿었던 나는 순수하고 더럽혀질 수 없는 어떤 것과 마주했다. 그녀는 나의 돈을, 내 권력의 기반 자체를 거부했다. 나는 분노 대신 그녀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과 매혹을 느꼈다. 나는 어색하게 수표첩을 집어넣었다. 카페 안의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곳의 침입자였다. 나는 내 평생 그 어떤 회의실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무력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나의 구원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보답하는 것이 단순히 수표 한 장을 쓰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거절은 나를 좌절시켰지만 동시에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억지로 나의 도움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나의 가장 신이 많은 비서에게 민들레 책방과 그 주인 김대훈에 대한 철저하고도 은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뒤에 올라온 보고서의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책방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물주는 곧 건물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팔 계획이었고 그녀는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국수집에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쪼개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에 책을 사주고 있었다. 그녀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그녀의 비밀 수호 천사가 되기로 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유령문화재단을 하나 설립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 그녀가 새 들어있는 건물 전체를 사들였다. 며칠 후 재단은 그녀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냈다. 새로운 자선사업가인 건물주가 그녀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높이사 책방의 임대료를 무기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자신의 선행이 가져다준 결과라고 믿을 터였다. 또한 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새 책과 비품을 살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금을 익명의 기부 형식으로 그녀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공식적이고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이제 그녀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그녀의 곁에 머물 이유가 필요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불쑥 나타나는 부자 남자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새로 만들어내기로 했다. 나는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옷들을 샀다. 여전히 비쌌지만 노골적으로 부를 과시하지는 않는 옷들이었다. 나는 고급 세단을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그녀의 가게로 향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노트북과 펜을 든 채 그녀의 책방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녀가 나의 직업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영감을 찾고 있는 동화 작가라고 혹은 지역사회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몇 시간이고 그곳에 머물며 책방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다. 나는 조용한 구석의 테이블을 나의 자리로 삼았다. 나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척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이들과 교감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을,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들른 동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과 끝없는 인내심,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친절함을 보았다. 우리의 교류는 아주 사소했지만 의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내가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나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나는 계산을 할 때 아이들 간식값에 보태주세요라며 작은 팁을 남기곤 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한 작가였고 그녀는 친절한 책방 주인이었다. 그 익명성 속에서 20년의 빚이 아닌 단순하고 공유된 현재를 기반으로 한 위태롭고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나는 나의 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풍경은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수십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평화와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침입자였고 거짓말쟁이였으며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 작고 따뜻한 책방 안에서 나는 내 성인 시절의 삶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어설픈 수호천사는 그녀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잠입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세계에 완전히 매료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의 책방 방문은 어느덧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자리에 앉아 일을 하는 척하며 그녀의 세계를 관찰했다. 어느 날 그녀가 평소처럼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의 조용한 역학관계를 깨는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은 원래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가면 속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나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이곳처럼 조용한 장소에서 평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불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담담한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이 국수집과 책방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이 장소를 안전한 안식처로 지키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월세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내가 뒤에서 해결해주기 전까지의 과,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꾸려나가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그토록 우아하게 얼마나 거대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나의 글에 대해 물었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허구 속에 나의 진실된 감정을 엮어 넣었다. 나는 거대하고 텅 빈 성을 지은 한 남자가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남자 정말 외로웠겠네요. 그녀의 그 단순한 한마디가 내 존재의 핵심을 꿰뚫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깊고 부드러운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형성되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두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명랑한 소음 속에서 외로웠고 나는 나의 거대 기업의 침묵 속에서 외로웠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 고독을 알아보았고 그것은 거창한 제스처 없이도 우리를 강력하게 연결해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을 통해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크 한 조각을 나를 위해 남겨두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녀의 카운터 위에 허브티 한 상자를 남겨두곤 했다. 그 모든 것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커져가는 마음에 대한 말없는 인정이었다.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은 깊어지고 진화했다. 처음의 매혹과 의무감은 심오한 존경심과 조용한 보호적인 사랑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구출되어야 할 가련한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진짜 약한 것은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으로 존재함으로써 나의 공허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나는 하마터면 나의 가면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나의 소설 속 주인공이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물었다. 나는 너무 빠르고 너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만약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릴까봐 두려워해요. 그 날것의 정직함이 담긴 대답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새로운 탐색하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작가라는 가면 너머의 나를 보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내가 마지막 손님으로 가게를 나설 때 그녀가 말했다. 있잖아요. 외로움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치고는 여기 있을 땐 별로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관찰이었지만 나에게는 심오한 인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책방이 주는 온기를 품에 안고 나의 차갑고 텅 빈 삶으로 다시 걸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온기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철옹성 같았던 내 마음의 벽은 이제 금이 가는 것을 넘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났던 조용하고 외로운 남자는 서서히 그가 원래 되었어야만 했던 남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 한번 외부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대훈 씨는 가게로 배달된 공식 서한 한 통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가 설립했던 유령재단이 건물을 거대 건설사인 미래건설에 매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미래건설은 이 낡은 동네 전체를 허물고 그 자리에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녀는 몇 달 안에 가게를 비워야만 했다. 나의 익명적인 도움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거래였다. 대훈 씨는 절망했다. 책방 그녀 부모님의 유산 아이들의 안전한 안식처.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작가님인 내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강인함에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미래건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끔찍한 아이러니와 마주했다. 미래건설은 바로 나의 KH투자그룹이 거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맺기 직전인 회사였다. 서울에서 이룩한 나의 성공이 그녀의 작은 세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나의 가면 뒤에 숨어 그녀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내 정체를 드러내고 개입하여 우리가 쌓아온 이 위태롭고 진실된 유대를 파괴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지만 사실 선택지는 없었다. 내가 새로 갖게 된 작가라는 자아는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용했던 나의 익명성이 이제는 그녀를 진정으로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카페가 아닌 중립적이고 진지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그녀는 망설였지만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결국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잠시 후 긴장한 얼굴에 대훈 씨가 도착했다. 바로 그때 나의 검은색 세단이 미술관 앞에 멈춰 섰다. 나의 비서가 차에서 내려 내게 서류 가방을 건네며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대훈 씨는 그 광경을 보고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미술관의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나는 나의 명함을 보여주었다. 내 이름은 당신이 아는 이름이 아니오. 나는 KH투자그룹의 회장 강현민입니다. 당신이 임대해 있던 이 건물을 사들여 임대료를 면제해준 재단. 그거 나였소. 책방을 위해 들어오던 지원금도 역시 나였소. 나의 고백에 그녀는 배신감이 담긴 눈으로 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서류 가방에서 낡고 해진 털목도리를 꺼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요. 나는 그녀에게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8살의 소년 추운 겨울밤 한 그릇의 국수,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했던 털목도리. 나는 그 단 한 번의 친절이 어떻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을 찾은 게 아니오, 대훈 씨. 내 평생을 통틀어 유일하게 진짜였던 것이 당신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찾은 거요. 나의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낡은 목도리와 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친절하고 조용한 작가, 강력하고 기만적인 CEO, 그리고 평생 전에 절박하고 굶주렸던 소년을 연결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진실은 그 복잡하고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진실된 영광 속에서 마침내 드러났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충격, 혼란, 상처,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의 관계의 기반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우리는 이 드러난 진실의 폐허 위에서 새롭고 진짜인 무언가를 다시 지을 수 있을지 결정해야만 했다. 미술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의 고백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훈 씨는 창백한 얼굴로 내 손에 들린 낡은 목도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녀의 첫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감동이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후퇴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럼 그동안 그 조용했던 작가님 함께 마셨던 커피,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군요. 당신이 연기한 하나의 역할이었군요.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아니요, 그 부분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소. 강현민이라는 이름이 거짓이었고 작가라는 가면이 내가 되고 싶었던 진짜 내 모습에 더 가까웠소. 제가 어떻게 그걸 믿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당신은 회장님이잖아요. 내 건물을 사고 나에게 돈을 보냈어요. 당신은 나와 알아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묵혀뒀던 빚을 청산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당신의 체크리스트에 있던 마지막 항목이었나요? 그녀의 해석은 내게 가장 파괴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도움을 친절히 아닌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래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작가와 나누었던 진실된 교감이 유령과의 기만과의 교감이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서 목도리를 돌려받았다. 가져가세요. 이제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당신이 도와줬던 소녀는 이제 아주 힘있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셈이 끝난 거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미술관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거절은 분노가 아니었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깊고 조용한 환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순한 선행이 이렇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빚이 되어 돌아온 것에 지쳐버린 듯했다. 나는 미술관에 홀로 남겨졌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폭풍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미래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파기하고 그 이유가 고작 책방 아가씨 때문이라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나는 나의 폭군 같은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경로에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빈민촌의 이름 없는 계집애 때문에, 감상적인 기억 하나 때문에 수조 원짜리 거래를 날려버려 너도 내 애비처럼 될 셈이냐.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는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벌집을 쑤신 듯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이 비이성적이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나를 몰아내겠다고 위협했다. 나의 리더십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도전을 받았다. 나는 사면촉에 몰렸다. 대훈 씨는 나의 애정이 거짓이라고 믿으며 나를 밀어냈고, 나의 가족과 회사는 나를 다시 차갑고 계산적인 기계의 역할로 되돌리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시험대였다. 과거의 강현민이었다면 손실을 끊어내고 감상적인 자산 대운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제국을 구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발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 이사회에 사과하고 미래건설과의 거래를 재개하고 그녀의 작은 세계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나의 얼음, 왕좌를 지키는 것, 혹은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를 위해, 내가 새로 갖게 된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 나는 거대한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낡은 털목도리를 올려놓았다. 그 목도리는 작고 초라했지만 내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아버지나 이사회 임원에게가 아니었다. 나의 법무팀에게였다. 위임장 대결을 준비하게. 내가 말했다. 그리고 개포마을 보존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안을 작성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걸세. 나는 나의 편을 선택했다.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녀를 선택했다. 나의 회사와 나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몇 주간 나의 세계는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이 사회와 나의 아버지와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원칙과 싸워야 했다. 위임장 대결은 험악하게 진행되었다. 아버지 측은 언론을 이용해 내가 감정적인 문제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나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의 나라면 아마도 전략적으로 후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나는 단순히 책방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새로 찾은 영혼을, 작가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지성과 자원을 동원해 방역했다. 미래건설의 부패한 내부 비리를 폭로했고 그들의 리조트 사업이 환경에 미칠 끔찍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나는 개포마을 보존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JW그룹의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나는 싸늘한 논리 속에 뜨거운 진심을 담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대훈 씨에게 연락하거나 그녀의 책방을 찾아가지 않았다. 나의 이 싸움이 그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나의 애정이 단순히 그녀를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진심이라는 것을. 대훈 씨는 멀리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빚을 청산하고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제국 전체를 걸고 싸우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치르는 이 대가는 20년 전 국수 한 그릇에 대한 보답으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나의 행동은 그녀가 믿었던 나의 동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력의 진짜 무게를, 그리고 어쩌면 나의 진짜 감정의 깊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마침내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결과는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겼다. 나의 진심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논리를 이긴 것이다. 미래건설과의 파트너십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고 개포마을 보존 프로젝트는 JW그룹의 공식 사업으로 승인되었다. 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승리의 환호는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다. 나는 20년 동안 부와 권력을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마침내 그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털목도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진짜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 용기를 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조용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 진짜 이름을 말했다. 나 강현민이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닫은 그녀의 책방으로 갔다. 가게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내가 벌인 몇 달간의 공개적인 싸움과 그 후의 침묵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낮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 모습은 나의 권위가 이 공간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과거의 기만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솔직하게 사과했다. 당신을 속여서 미안했소. 작가라는 가면은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나의 비겁한 방법이었소.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들, 내가 얻었던 평화, 그것만큼은 모두 진짜였소. 나는 용서를 구하거나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것이며 그녀의 대답과 상관없이 이 동네를 지키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권력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세계가 두려웠고 자신이 나에게 그저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뉴스를 보았다고 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그것은 냉철한 CEO의 계산이 아닌 한 남자의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조용하고 외로운 작가와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CEO가 모두 강현민이라는 복잡한 한 남자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로 가더니 작고 예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 상자를 내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낡은 목도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견뎌냈어요.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예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짠 새로운 털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소박하고 따뜻하며 정성이 가득 담긴. 그것은 빚의 청산이 아니었다. 선물이었다. 수용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행동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작고 수줍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국수집 소녀의 미소였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 한 여자의 미소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물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작은 책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장난기 섞인 미소로 말했다. 글쎄요. 아이들은 새 책이 필요하고 새로 부임한 JW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아주 관대하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것은 부드러운 농담이자 우리의 새롭고 평등한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나는 그녀의 책방에 앉아 있다. 그녀가 새로 짜준 목도리가 내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그녀가 커피 2잔을 가져온다. 우리는 램프 불빛이 비추는 조용한 책방에 함께 앉아 있다. 억만장자와 그의 은인이 아닌, CEO와 소박한 여자가 아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에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으로서 나는 20년간의 나의 탐색이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 추운 겨울밤에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한 조각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내게 단순히 목도리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안에 자꾸 깜박이던 인간성이라는 불씨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씨는 마침내 따뜻하고 안정적인 불꽃이 되었다. 얼음 왕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침내 살아갈 준비가 된 한 남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지금 수천억 원의 가치가 걸린 계약서에 사인을 앞두고 있다.